여야 중진들과 함께 현안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원래 우상호 의원 고정이었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되면서 또다시 원식 의원이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표 수집이라는 코너명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문표 의원께서 오늘도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오고 계시는데 일단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아직도 도착 안 하셨어요? 네, 그 방송국 앞입니다. 네, 곧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는 동안 전화를 연결해 놓은 채로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먼저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 중이니까 먼저 우원식 의원님께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밝힌 시간을 가졌는데 사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대목을 다시 거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으신 대목이 있으세요 혹시? 전체적으로는 그 진솔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현안에 민감한 주제가 나와도 대답을 솔직한 본인의 심정까지 해서 다 잘 이야기하신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아주 그 구석구석을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매우 좋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감을 드러내시고 또 그리고 희망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비롯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집단 방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이야기하시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사면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그 어떤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그런 태도를 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포용적 회복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포용적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이 방역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1년 동안 인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는 그것을 공동체적 민주주의다. 우리 국난 극복 DNA가 우리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에 처해진 어려움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1년 지났단 말입니다. 1년 동안 세계적으로 K방역을 만들어낸 주체이시기도 한데 이제 1년 3차 그 대유행 아주 지금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인내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국가 채무인데 가계 부채로 보면 거의 최악의 가계 부채거든요. 이게 이제 인내의 그 인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국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큰 틀이 포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포용적 회복을 해나가는 그런 국가의 역할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도 잘 하셨고 현안 파악이 잘 돼 있다 이런 요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홍표 의원께서는 여전히 이런 점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부분이 도착하셨네요. 답변하시는 사이에 이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실 3초 후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네. 제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답변이 금방 가능하시겠네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은 여전히 문제야.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네.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저도 이 방송을 지금 방금 들으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마지막 전 개각이라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는 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그 장관들 임명이 좀 돼야지 않겠냐는 아마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시 또 해전문이 아니냐. 인사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히 누가 문제인가요?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질 문제나 전문성 또 이런 문제를 또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동료 의원 국회의원 되시던 분들이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심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통령께서 그동안 25분의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청문회 통과를 못 오고
오늘에 온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전문성과 그리고 돌려막기가 아니고 해전문이 아닌 그런 좀 이번 장관 임명이 됐으면은 이 마무리 소위 이 정권에서 좀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신 셈인데 혹시 그 중에서 특히 이 인사는 특히 문제라고 지적할 만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 다 공감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 이 전문성 부분에서 특히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요번에 이 임명 중에서 예. 가장 그 눈여겨봤던 거는 우리 장관 중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이 이렇게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예. 이 소위 한미 문제 같은 것도 연합 소위 훈련을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과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공경원이 할 때 참 의구심을 많이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미 훈련을 우리가 상호간의 혈맹이라는 또 미국과의 쭉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이것을 갑자기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 또 지금 북한에서는 뭐 야밤중에 근래에 없었던 뭐 이 군사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고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자각을 따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평화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렇게 날뛰고 극악무도한 어떤 행동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최근에 보지 못하던 북한의 태도를 한 번쯤은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평화 얘기만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상태로 나가고 이게 나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그냥 방향만 크게 서로 보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와닿질 않는다. 그래서 대북 문제하고 특히 그 한미 문제 같은 거는 좀 조심성 있게 현실성 있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께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오늘의 이런 소위 장관 임명의 후유증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나 그 북미 문제는 결국은 이번 인사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외교부 장관 인사가 문제라고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부 우선은 장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올해가 집권 마지막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는 어떤 내각을 만들어야 되냐면 성과를 잘 추스리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각을 잘 관리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저 국민의힘에서도 쭉 뭐 의원 내각제 같은 것을 계속 주장해온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늘 상임위를 통해서 그 전문성도 쌓지만 또 이 관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는 저는 이번에 취한 이렇게 친정 내각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 게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초대 안보실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문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딱 2017년 생각나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2017년 문재인 정부 막 들었으니까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ICBM까지 발사를 해서 정말 평창 올림픽 앞에다 두고서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저기 전쟁 날 것 같아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평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그때 평창 올림픽에 북쪽에서 누구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가서 막 통일로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게 남북 간 화해, 남북 대화. 그 얼마나 긴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북미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요. 남북 간의 대화도 세 차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큰 틀 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서로 합의한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실망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미국도 트럼프가 그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북미 관계를 잘 활용하려고 하다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 관계 이렇게 많이 틀어졌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보면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서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갈등, 분열보다는 하나로 통합하고 남북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과 같이 그런 외교적 역량이 검증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외교부 장관을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이런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던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각이 아닌가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 부분에 반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두 좀 짧게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한 번 말씀을 하시면 너무 두 분 다 길어서 그 간단하게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미국과의 한미 관계는 이 연합훈련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북한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고 두 번째로 김여정이가 우리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잘못 판단을 하고 북한을 잘못 본다 해서 상당히 참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경질 얘기까지 나온 것을 그냥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한 거 아니냐는 정도로 의구심을 갖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마지막 임기 1년 동안에 마지막 내각을 좀 펴는 분 그리고 호흡을 같이 하는 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은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안정한 장관을 해 주길 바라지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놓는 거를 원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용 실장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도 어느 정도 일리 있죠. 김여정 내각이라고 김여정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아니 그래도 김여정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라서 또 임명하니까 훈련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미 간에 최종 결론을 낼 일이지요. 그런데 왜 북한과 협의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했는데 억지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미 훈련을 북한과 협의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는요 참 국민에게 자존심 국가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내놓는 건데 무리한 대통령께서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에 갈등 요인이 되는 거는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 내는 건데 평화 싫어하는 그거를 사람이 과정 어디가 얘기만 있어요. 똑 따서 얘기해서 무조건 북한 얘기만 듣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냉전적 사고. 그건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를 저는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국민으로서 깊이 얘기하시네요, 뭐. 계속. 아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어떻게 한미 훈련을 북한과 협의합니까? 요사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영원 대표가 갑자기 이건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영원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다.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리 양쪽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주호영 대표를 원내대표 할 때 같이 했는데 이런 말을 할지는 진짜 몰랐어요. 정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쪽 대통령이 연달아 네 분이 다 사면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면 무조건 사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도를 벗어난 무례한 막말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너무 대통령의 그 권한이
지금은 행포빗을 절 정도로 한 번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정부나 그리고 또 국회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주호영 대표가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근본적인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듣는 쪽에서는 참 아픈 얘기고 도에 벗어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아픈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은 또 그냥 자연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국민. 그랬을 때 과거를 우리가 한번 해상해서 뭐 심판도 구해서 지금 저렇게 옥고를 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의 얘기를 잘해달라는 뜻으로 아니 왜 얘기를 그럴 합니다, 수가 그거를. 있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게 역사가 그런 가정법은 말이 안 되는데 혹시 저는 주호영 대표가 두 분 사면을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 현직 대통령도 앞으로 가서 당신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면해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상태에서 사면을 해주면 저 대통령도 뭔가 약점이 있어서 나중에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사면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면합니까? 전 주호영 대표가 탄핵 해석이 또 참신합니다. 탄핵에 참여했던 분인데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우리 저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사전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해석을 잘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생각해서 사면을 하고 안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그동안 그러게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얘기 듣고서 사면하고 앉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잘해달라는 충정의 얘기를 듣는 쪽에서는 좀 오해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저 주호영 대표께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주 저 원내대표 할 때 깊숙하게 말씀도 나누고 상의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전 실언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야 모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는 그 다음에 생각할 수순이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정리했는데 이 이제 단일화 문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의 원칙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당이고 102명을 갖고 있는 당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원칙대로 가되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같이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발빠르게 행동을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정치를 하고 우리는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당하게 하면서 야정의 막바지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그걸 닫아놓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화가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이제 마음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고.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은 독자적으로 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 알겠습니다. 네. 여당은 그 단일화라고 하는 뭐 마지막 갈등은 없을지 몰라도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단 두 분이라 네. 이게 흥행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흥행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호 후보는 당 조직력이 아주 센 분이고요. 네. 박영선 장관은 대중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상호 후보가 그동안 이제 외로운 싸움을 했잖아요. 빨리 나오라고 했죠. 1대 10으로. 그러면서 4차례 5차례 정책 발표하는 걸 쭉 봤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하냐 뭘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정책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쪽은 상당히 준비를 해온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저 우상호 후보는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탄핵을 이끌어낸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있고 이것을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박영선 장관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 9개월 동안 장관을 역임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작고 강한 그 중기부 만들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중소기업 자영업 그리고 대중소 상생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벤처 이런 쪽으로 집중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노력을 굉장히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책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마지막으로 서로 당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악담 한마디씩 해주시고 해주시면 서로 잘 안 될 것이다. 악담을 유도하는 겁니까? 서로 잘 안 될 것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우 대표님 말씀대로 뭐 다 저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할 거는 이번 선거를 왜 합니까? 권력형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96조 2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지금 836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돈 안 내도 되는 거를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보궐선거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이 박원순 자살로 인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민에게 이것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선거에 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 후보들의 어떤 이 말씀은 그건 동떨어진 얘기예요. 왜 선거를 해야 되고 왜 서울 시민이나 국민이 세금을 2번 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저는 국민에게 알겠습니다.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지난번에 충분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해요.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악담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네. 우선은 국정농단 때문에 벌어진 탄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렀던 대선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고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시고 하면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단일화까지를 가야 될 텐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후보는 서울에 70만 호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70만 호예요. 그래서 이런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책 중심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아이들 밥 먹이기 싫어서 시장 관둔 분 또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분 이런 분들이 경쟁하는 걸 통해서 그냥 이전 투구만 보여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정책을 중심으로 악담은 그 정도 하시죠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주택 문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악담 충분히 하셨으니까. 25번을 하고도 실패했는데 주택 문제는 민주당에서 꺼내면 자, 안 나머지 악담은 밖에 나가서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4부가 방송됩니다.